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저자 양준기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오랜만에 차를 안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근데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맨날 회사에 갇혀서 일만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이 좋은 날씨에 뭔가 놀러를 가거나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들어주시면서 무언가를 꼭 얻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전에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데이터 분석을 연구를 했고요. 현재는 크지는 않지만 게임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유 지식을 굳이 뽑자면은 이제 통계랑 데이터 마이닝을 전공을 했고요. 보유 기술로는 R, 파이썬, 그리고 SQL, 리눅스, 오피스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 같은 경우는 좀 전 세계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 분석 관련 논문을 발표를 하거나 특허를 쓰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한 번씩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책 처음 책이기도 하지만 참 애착이 많이 가는 책이에요. 지금 저는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한 2달 정도 사실 좀 여러 국가 또 돌아다니면서 쉬었어요. 그리고 이게 쉰 다음에 처음 하는 첫 강의예요. 그 중간에 강의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휴식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많이 쉬었거든요. 그런 다음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실무적인 면에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데 출판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전문가적인 측면을 다루기에는 처음 독자들이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초급 내용 위주로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쓰는 패키지 위주로 사실 많이 넣으려고 그래도 욕심으로 채웠습니다. 사실 오늘의 커리큘럼은 공고가 된 대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여기를 제가 오면서 생각을 곰곰이 했는데 학생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오히려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내용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교시 자체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나오는 데이터 형태, 구조, 제어문, 물론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됩니다. 근데 저런 거를 안 짚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씩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참에 한번 제대로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 클라우드를 많이 써서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점유율 1위죠. AWS, 그리고 그 다음 주자인 애저 등을 활용을 해서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위주로 알아보고, 또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결과를 파일로도 쌓을 수도 있겠지만은 RDB에 넣어서 나중에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RDB에 넣는 부분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시각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시각화 부분을 다루고, 네 번째는 데이터 분석 기초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이것저것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들릴지 사실 대략은 끊어서 왔긴 했는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은 시간대로 휴식 시간은 갖되 뒤에 거는 사실 앞에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거는 책으로 실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빛미디어한테는 죄송한 점이 있지만 제가 최근에 다른 출판사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에 데이터 쪽에 1조를 투자하신다고 해서 교재로 써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런 인력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혹시 여기 교수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쪽 규모가 원래는 빅데이터다, 알파고다, 딥러닝이다, 최근에 인공지능까지 정말 많은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다 데이터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말씀드리면, 우선 데이터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죠. 이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 과학자는 혹은 분석가는 뭐라고 불릴까요? 제가 좀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과학자 혹은 분석가는 데이터로 과거 일어났던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데이터로 현재 일어나는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또 미래에 일어날 무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즉 과거, 현재, 미래를 데이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데이터 과학자 혹은 분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용어 자체가 분석가나 과학자 두 개가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뭐 서치를 해보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듣거나 했을 때, 혹은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중점으로 이 과정을 중점으로 하는 사람이고, 데이터 과학자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과정을 중점, 그리고 환경 설정까지, 엔지니어가 커버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밑단에선 전체적인 역할을 하고 최상위 단에서 의사결정까지 하는,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주도하는 사람을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지 않을까 해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좀 왼쪽이죠. 왼쪽에 나타나 있는 지식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많이들 보셨죠. 데이터에서 정보를 얻고,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만들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만드는 그런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가 되려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통계를 먼저 해야 되냐, 코딩을 먼저 해야 되냐,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제가 주요 강의를 했던 대상들은 취업반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저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매트릭스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참 난감하죠. 근데 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 데이터에서 뭔가를 패턴을 찾으려면 통계적 지식이 필요하고, 알고리즘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실현하려면 코딩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 데이터가 왜 필요하냐, 이거에 감을 얻으려면은 비즈니스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국 다 필요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경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업에 있지 않는 한 얻기 힘든 부분이고, 만약에 내가 학생이다 그러면은 통계적 분석 기법과 코딩 기술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비즈니스 경험을 터득하는 경우가 많죠. 데이터 분석 분야, 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흔히 지원 자격 자체가 석사나 박사입니다. 왜 이러냐, 두 가지 학위를 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통계학과를 나오거나, 통계학과를 전공을 해서 컴퓨터 기술을 배우거나, 이 두 가지가 모두 돼야 현업에서 비즈니스적인 경험을 배워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기술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세 가지 기술은 사실 배우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뭐 남자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군대는 갔다 오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런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 감각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림을 잘 그리려면은 당연히 감각이 있어야겠죠. 데이터에서도 데이터를 남들이 못 찾는 걸 찾으려면은 당연히 감각이 뛰어나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데이터를 찾거나 패턴을 찾아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탐색적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통계적 지식이나 기술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 탐색적 능력이 있다면은 어딜 가서나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석 언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분석 언어는 요즘에는 R 아니면 파이썬이죠. 파이썬 쪽에서 인공지능 그 패키지들이 발전을 하면서 파이썬을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두 가지 언어 다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든 결국에는 뭐 파이썬에서 안 되는 건 R에서 쓸 거고, R에서 안 되는 건 파이썬에서 쓸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언어를 기반으로 한 언어를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개발 스킬, 개발 언어를 배우려면은 책 한 권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따라해서 학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급자 책을 하나 또 따라하고. 사실 R을 저는 처음 배울 때 교재가 많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자료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현존에 나와 있는 외국 책이든 논문이든 모든 걸로 그러니까 국내 서적 같은 경우는 웬만한 책은 다 주문해서 받고요. 외국 서적 같은 경우도 서치해서 받고 뭐 구매를 원서 같은 것도 구매해서 받고 그렇게 독학으로 R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점유율은 높지만 아무래도 R에 대한 정보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SPS나 SAS, 맨넷 그리고 웨카 같은 약간 GUI 언어, GUI 그 바탕 기반으로 된 툴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밖에 여기 제가 리눅스나 뭐 SQL이나 스파크 하둡 등을 많이 넣어놨는데 빅이라는 게 붙으면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에 약간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환경 자체에서도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둡을 쓰거나 스파크를 쓰거나, 그러니까 리눅스 위에 하둡을 올리고 하둡 위에 스파크를 올리죠. 저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전문가만큼 다 알아야 되냐? 사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분석가는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만 하는 영역만 하면 되고, 데이터 과학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저 부분까지 커버를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 수 있는 정도라면, 그 정도만 배운다면은 사실 제일 좋죠. 회사에서 연봉도 올라가고 다른 사람 안 써도 되니까. 특히 흔히 말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를 안 써도 되는 경우죠. 근데 저 스파크나 R 같은 경우, 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요즘 메모리 가격이 한참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죠. 코인 때문에, 가상화폐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래서 메모리의 최적화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파일 처리로 갈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분석 언어는 이 정도로가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PSS 써보신 분 있겠지만 약간 좀 엑셀처럼 생겼죠.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자료 드릴 거라서 굳이 안 찍으셔도. 모델러 같은 경우는 뭔가 드래그를 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형태입니다. SAS 같은 경우도 이런 GUI 형태죠. 물론 맨넷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콘솔창에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시뮬러 링크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GUI로 바로 분석을 할 수 있죠. 웨카는 앞서 말씀드린 SPS, SAS, 맨넷 이 굉장히 라이센스가 비쌉니다. 그에 반해서 웨카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로 알고 있고 한참 R을 사용하기 전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파이썬이죠. 파이썬 명령 프로토콜에서 실행된 결과입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도 이런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을 해서 웹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요즘 이렇게 에디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R만 깔면 콘솔 창이 이렇게 띄우죠. 근데 R도 편하게 쓰기 위해 에디터를 사용하는데 RStudio라는 에디터를 사용해서 좀 더 편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R도 약간 GUI 바탕으로 지원을 해주는 패키지, R 커맨더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라디언 패키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GUI로 뭔가 분석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분석을 하기에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제 학생들 때까지만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분석을 하려면은 당연히 코딩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각각의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을 활용을 해서 당연히 통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무언가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4시간이죠. 그래서 4시간을 자체를 구두로만 뭔가를 얘기하는 데는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다들 노트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실습도 중간중간에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데스크탑 R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설치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지금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설치를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까? MS에서 제공하는 MRO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멀티스레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는 사실 인터넷이 느린 건가요? 네. 다운로드해서 인스톨 넥스트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R 설치를 하셨으면 R 스튜디오까지 설치를 해주시면은 실습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따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근데 리눅스 환경 자체가 필요한 다른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다른 것들을 같이 설치를 해줘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부닥치면서 그런 부분 오류가 나는 거를 서치를 해도 구글에서 안 나와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실무를 하면서 많이 터득을 해서 사실 그런 부분도 또 다른 정보를 공유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준비는 하지 못했지만 네, 리눅스에서 원활히 잘 돌아갑니다. 잠깐 짬을 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분석 시스템 자체가 16코어죠. 16코어에 255기가 하드웨어 자체를 쓰고 있고 리눅스 기반입니다. CentOS에 R 서버, R 스튜디오 딱 요것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데스크탑 윈도우 버전보다는 리눅스 인터넷 익스플러스나 그리고 크롬을 쓰는 게 익스플러스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R 스튜디오 그 자체를 크롬에서 띄워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오늘 실습을 하시는 데는 어떤 R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MRO를 선호하는 것 자체가 MRO는 멀티스레드를 기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MRO 버전 같은 경우는 MS가 R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멀티스레드를 지원을 하고 또 2016 MS SQL부터는 바로 SQL 창에서 R을 사용할 수 있게 붙였죠, 얘네가. 혹시 설치 안 되신 분 있나요? 네,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RStudio는 요 데스크탑 프리 버전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다 설치가 되셨으면은 한번 간단하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R 설치된 아이톤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콘솔장만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버전이 나오죠. 그리고 R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면은 아마 하얀색 바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아파서 검은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R 스튜디오가 띄어졌습니다. 여기 버전을 나타내면은 아까 R 콘솔하고 좀 다른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은 선택할 수 있게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여러 가지 버전을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죠. 여기서 버전을 자기한테 맞는 버전을 이게 또 버전을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패키지마다 지원하는 버전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버전을 좀 쓰긴 합니다. 일단 실습은 조금 뒤에 진행을 할 거고요. 실습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형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크게 측정 불가능한 데이터하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측정 불가능한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죠. 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여기 계신 분은 어떻게 보면은 수강생 이렇게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강생 여러분들 자체가 뭔가 나이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데 이렇게 하나의 범주형 데이터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측정 가능한 뭔가 수량형 데이터, 나이, 뭐 만족도,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하고 연속형 데이터, 측정 불가능한 데이터, 측정 가능 데이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 실습을 하면은 사실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간중간 부분만 실습을 하겠습니다. R에서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범주형 데이터도 있지만 논리형이라고 해서 맞냐 틀리냐 true냐 false냐를 나타내는 참과 거짓 둘 중 하나인 논리값을 나타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팩터죠. 이 성별 데이터를 팩터 형태로 M과 F, 메일하고 피메일이죠.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서 출력을 해봤더니 두 가지 그룹, 레벨단에서 F하고 M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팩터 형태의 데이터가 범주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다음은 문자형 데이터하고 숫자형 데이터를 말씀드릴 건데 문자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 사이에 텍스트를 넣어서 입력하면 문자형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타입을 확인한 결과 캐릭터 형태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숫자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단위가 좀 다른데 정수, 실수, 복소수 이런 단위들이 있고 사실 이게 단위가 다른 이유 자체가 어떻게 최적화를 시키냐에 관건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테이블 DB 구성을 짤 때 워낙 빅데이터를 쓴다면 RDB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자릿수를 선호하지 않고 최적화된 자릿수로 테이블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같은 경우는 뭐 1부터 10, 실수 같은 경우는 0.1, 0.2, 네, 그리고 복소수. 그래서 각각 데이터를 넣어서 실습을 확인을 하면은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나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데이터 형태 같은 경우는 짧게 말씀드렸지만 잠시만요.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데이터를 담는 그릇, 물건을 담는 그릇. 사실 단 하나만 담을 수 있는 뭐 국그릇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국과 밥, 반찬을 같이 담을 수 있는 뭐 식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가 동일한 형태에 사용되는 벡터, 배열, 행렬 이런 구조가 있고 서로 다른 데이터를 담는 데 사용되는 리스트와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RDB 형태이기 때문에
RDB 형태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벡터의 데이터의 구조를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 한 종류의 데이터 타입만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흔히 보는 1차 배열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습니다. 요게 1차 배열, 요게 2차 배열, 요게 3차 배열. 1차 배열이 여러 개 늘어나면 2차 배열인 거고 2차 배열이 또 여러 개 늘어나면 3차 배열입니다. 4차 배열은 아래서 배열은 4차 배열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3차 배열이 또 여러 개 있는 걸 4차 배열이라고 합니다. 네, 벡터의 속성은 벡터를 구성하는 데이터형과 원소의 개수 몇 개냐를 나타내는 길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벡터와 유사하게 순서화된 객체들을 포함하는 자료형입니다. 리스트는 한 가지 데이터 타입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데이터 객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숫자하고 문자 두 개의 객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내부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RStudi오를 띄운 다음에 아마 프로젝트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뉴 프로젝트를 만들고 뉴 딕셔너리 제가 좀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뉴 프로젝트 그리고 디렉토리 네임을 적습니다. 테스트 db 그리고 저장 위치는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새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로 처음 쌍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이나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뉴 파일 R 스크립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스크립트 창이 뜹니다. 이 레이어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기서는 여러 가지 앞서 작성했던 스크립트들이나 뭔가 전체적인 스크립트들을 작성하는 스크립트 공간이고 여기는 출력이 되는 콘솔 공간 그리고 여기는 파일 그리고 뷰어죠. 뷰어 위주로 그리고 패키지 이런 부분에 확인할 수 있는 레이어고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부분하고 히스토리 그리고 다른 스파크하고 연결이 됐다면 다른 연결된 부분을 나타내는 형태로 4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RStudio 1. 몇 버전부터 이 터미널이라는 게 이 콘솔 옆에 붙었어요. 근데 리눅스에서 쓰는 사람들은 사실 뿌띠를 안 띄우고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해요. 단점은 뿌띠 같은 경우는 복사한 자료를 그냥 우클릭하면 붙여넣기가 되는데 여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가 조금 불편한 감은 있지만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속을 안 해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좀 자리가 불편해서 타이핑을 다 치기 어려우니까 일단 쳐놓은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x라는 변수에 요 c를 쓰면은 하나의 객체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객체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c하고 소괄호 1, 2, 3, 4를 넣고 또 하나의 c하고 5, 6이라는 거를 넣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한 다음 출력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1, 2, 3, 4, 5, 6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x5 요 대괄호죠. 대괄호를 쓰면은 인덱스 값입니다. 5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요거를 나타내라는 거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6, 여섯 번째 위치를 나타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만약에 요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를 꺼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타입을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이거는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Y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Y 같은 경우는 리스트라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전하고 좀 다르죠. 다섯 번째 저장된 위치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를 뽑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두 개, 가로 두 개, 그 다음에 위치. 다섯 번째에서 그 다음 위치 값을 나타내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습한 거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X라는 리스트에서 n번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쪽으로 하는 거고, X 가로 두 개, N 가로 두 개 같은 경우는 X라는 리스트에서 n번째에 저장된 값, 그리고 뒤에 또 하나의 N을 붙여주면 X라는 리스트에서 n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데이터 안에서 n번째 저장된 값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배열과 행렬인데요. 배열과 행렬은 다차원 벡터를 다루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행렬은 수학의 행렬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2차원의 벡터를 다룹니다. 이렇게 1차, 2차죠. 배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렬이 이제 또 다 여러 개 다차원으로 구조가 된 게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1차원 행렬, 네, 1차원, 2차원 행렬, 3차원 배열, 그리고 3차원 배열이 여러 개인 거를 4차원 배열,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프레임은 뭐냐?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행렬과는 유사하지만 행렬과는 다르게 각 열이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DB를 쓴다면 이해가 빠르시긴 하겠지만 RDBMS와 같은 테이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프레임 자체에는 그러니까 무언가의 리스트든 매트릭스든 그러니까 배열이든 행렬이든 만들 때 이 앞에 뭘 만들 것이냐 붙여준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컬럼 네임 뭘로 할 것이냐 id로 했습니다. id 안에 이 지금 문자형이죠. 문자형 제가 숫자를 넣었지만 양쪽에 따옴표를 붙였기 때문에 문자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01번, 1002번, 1003번, 1004번을 넣었고 스코어 id라고 불리는 제가 넣었는데 흔히 유니크 값이죠. 데이터를 다룰 때 실무에서도 유니크 값을 꼭 쓰여지기 때문에 유니크 값 개념으로 제가 id라고 넣었고 그에 따른 점수 스코어를 숫자형이죠. 90점, 21점, 70점, 80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넣은 뒤에 출력을 하니까 이런 형태로 여기 보이시죠? id와 스코어, 컬럼으로 각각 데이터가 들어가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함수를 말씀드리면 names라고 하고 변수명을 넣으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df라고 저장된 변수의 변수명을 알 수 있습니다. dim 해갖고 변수명을 지어 넣으면 지금 4행 2열이라는 게 열을 알 수 있고 str은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id는 벡터, 스코어는 넘버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지가 타입을 지정을 안 해주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최적화를 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벡터형으로 나왔지만 아마 여기다 타입을 지정해줬으면은 또 타입에 맞게 나왔을 것입니다. 흠이 이 서머리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요약통계 함수로 많이 쓰이는데 서머리하고 가로 안에 변수명을 넣으면은 일단 각각의 이제 숫자형 같은 경우는 미디움값, 중앙값, 평균값, 그리고 4분의 수죠. 1쿼터, 3쿼터, 그리고 민맥스 값 이렇게 자동으로 서머리 값이 출력됩니다. n로우에서 변수명을 넣으면은 아까 str 함수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dir 함수네요. 알 수 있었지만 4행 2열이다. n로우는 4행 몇 행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n컬 같은 경우는 열을 두 가지의 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